한 번 죽었던 신경절 세포는 못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하루에 한 번 넣고 효과가 조금 더 좋고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는 게 부작용이 적어요. 녹내장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과박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근데 원래 녹내장은 안압이 높은 사람들이 녹내장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안압이 자기가 낮은데 왜 녹내장이라고 그 진단받았다고 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한테는 녹내장의 70% 이상이 거의 75% 정도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에요. 안압이 정상인데 시신경이 죽거나 아니면 시야에 손상이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압이 정상이라고 녹내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목도 안압이 낮다고 녹내장이 아닐까 이렇게 했잖아요. 정상 안압, 한국인의 녹내장이 75%였는데 이게 플레머 증후군이라고 저도 최근에 이제 좀 알게 된 증후군인데요. 이게 조금 겹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일단 녹내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녹내장의 3대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안압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압, 고안압이 있으면 분명히 녹내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혈액순환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혈압이라든지 혈관 손상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혈압이 무조건 높다고 나쁜 게 아니고 또 낮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포막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포막은 전체적인 신경절 세포의 세포막도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은 대부분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의 대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와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신경절 세포의 손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빛이 쭉 들어온 다음에 각막을 지나서 전방을 지나서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여기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고 유리체 여기 막 떠다니는 거 생기는 비문증 생기는 부분이고 여기를 지나서 여기 황반이나 이런 망막에 이제 상을 맺혀요. 노란 부분이 망막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신경절 세포에서 정리가 돼서 시신경을 타고 이제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신경이에요. 보이죠? 여기 혈관들 되게 많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 미세한 혈관, 세동맥이나 세정맥 있고 모세혈관들도 있어요. 특히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녹내장하고 또 시신경의 건강과 그다음에 시신경의 죽는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 앉아 촬영을 했을 때 촬영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신경 주변에 혈관, 혈액 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녹내장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마치 고혈압이 있으면 이게 더 잘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물어보면 저혈압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혈압이 정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혈관의 압력과 세정맥으로 가는 정맥의 압력이 균형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막히면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녹내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신경 유두부 함몰을 이제 비교하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에서 시신경 유두부 함몰비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안과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검사를 해보면 이제 이게 정상 시신경 유두부를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뭘 보냐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거의 많지 않죠. 한 0.4 이내면은 정상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한 0.6에서 0.7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걸 하얀 부분이 전체 시신경 유두부 중에서 하얀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0.8에서 0.9 정도 되잖아요. 이건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고, 이건 녹내장이 없는 경우고, 이건 녹내장인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조건 크다고 녹내장이라고 진단 내리진 않아요. 원래 좀 선천적으로 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신경 그쪽 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시신경 유두부 쪽이에요. 신경이 들어와서 시신경 유두부를 통해서 이제 이게 뇌로 가는 그런 통로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이게 사상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신경 다발을 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단단해서. 근데 그게 얇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밀린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수채구멍 같이 막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막 밀리면서 이게 그 시신경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신경절 세포에. 그게 이제 녹내장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게 기계적 손상이라고 보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손상되는 게 많은 경우가 좀 고도근시.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빛이 왔던 신호들이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후두엽까지 가야지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근데 이제 망막의 신경절 세포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요. 원패스. 한 줄로. 세포 하나가 이 정도 길이를 가지니까 거의 한 5cm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포의 폭이 몇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조금이라도 중간에서 막히게 되면 죽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김밥이 있는데 김밥을 말았단 말이에요. 김밥이 우리가 크게 봐서 직경을 한 5cm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보통 먹는 김밥이 한 20cm 정도 되잖아요. 20cm, 25cm 되는데 김밥을 말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한 250m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김밥 옆구리가 잘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그 세포막 손상이나 이런 게 많이 오고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장애를 받거나 혈류순환에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요. 보통 사람도 죽어요. 1년에 몇 개씩? 이게 한쪽 눈에 신경절 세포가 100만 개에서 150만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기 좋게 100만 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 1년에 2,000개에서 5,000개씩 죽어요. 근데 5,000개씩 죽어도 보통 사람이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50만 개가 남잖아요. 그 정도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녹내장 환자 왜 문제냐? 1년에 몇만 개씩 죽는 거예요. 심하면 몇십만 개씩. 죽는 속도를 보통 사람이 신경절 세포가 죽는 속도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녹내장 치료예요. 그게 안압이 됐던, 뭐 혈액순환이 됐던, 어떤 수술이 됐던, 아무튼 그거를 죽는 속도를 낮춰주는 게 녹내장 치료고, 한 번 죽었던 신경절 세포는 못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호가 사실은 망막이 한 10개 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들어왔을 때 한 1억 개 정도 되는 망막의 광수형체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신호들이 다시 정리돼가지고 여기 이제 신경절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신경절 세포와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아주 똘똘한 신호를 여기 이게 이제부터 이제 신경 섬유거든요. 이게 해서 여기로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로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 뭐 빨갛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다 얇아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녹내장을 좀 알아보기 위해 이 환자는 녹내장에 의심되는 환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얇아져 있는 거예요. 노란 게. 어떤 사람은 막 빨갛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경절 세포가 얼마나 약간 손상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신경 주변에 신경 섬유층이 얇아져 있는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 OCT 검사를 하는 거고요. 좀 이상하다, 좀 싶으면 특히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OCTA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은 이게 이제 보통 그 표면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표면층을 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은 좀 혈액순환이 좀 되는 것들이고요. 파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세혈관이 좀 누락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이 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OCTA라고 하는 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야 검사. 이걸 이제 주관적인 검사를 해서 사실 좀 환자분들 되게 어려워요. 암실 들어가가지고 이걸 막 불빛 보일 때마다 이제 가운데 보면서 막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야가 손상됐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압이 정상인데 그리고 조절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녹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을 하는 거야. 젊은 여자 환자인데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속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막 젊은 사람이 특히 녹내장이 오게 되면 더 안쓰러워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설명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29세 여자 환자인데 등이 말랐어요. 마르고 수족냉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안 좋다는 거죠. 저혈압이고. 그런데 무조건 저혈압만 그런 게 아니라 고혈압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중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잘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녹내장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근시가 조금 있었고요. 처음 내원시의 검사 결과에서는 안압이 높지도 않았어요. 뭐 한 11, 10이니까 뭐 정상 안압이거든요. 우리가 정상 안압 중에서 낮은 편이고, 각막의 두께는 그냥 보통 정도. 우리가 한 550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이라고 보거든요. 500 이상이면. 시신경 유동 함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움푹 패인 게
0.8 많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안압은 낮지만 그래서 신경세포 손상도 약간 OCT에서 발견이 됐고 특히 이제 상하 비대칭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대칭이 약간 있어서 시야 손상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약간 있는 정도에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녹내장 오면 안약을 줘요. 준다는데 대부분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탄산탈수 효소 억제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베타블로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생성 억제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스타글란딘 피지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하루에 한 번 넣고 효과가 조금 더 좋고,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는 게 부작용이 적어요. 모든 녹내장 안약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탄이나 아니면 뭐 에이베리스 뭐 이런 걸 저희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또 환자분이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매일 잠자기 전에 꼬박꼬박 한 번도 안 걸르고 일정한 시간에 뭐 밤 10시에 넣었다 그러면 10시마다 꼬박꼬박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리고 안압도 우리가 뭐 1, 2개월마다 검진을 하는데 근데 주로 안압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안압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유지가 됐는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6개월 검사하고 그랬는데 조금 진행한 것 같다. 1년 했는데 안압이 8mm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목표 안압만큼 떨어졌는데 신경조절 세포라든지 시야 단계 조금 진행이 꽤 됐어요. 그 환자분 너무 속상해한 거예요. 저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압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사실 난감해요. 왜냐면 병원에서 할 거는 이제 사실 뭐 안압약을 적절하게 주고 안압 조절을 잘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얘기했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우리 비타민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비타민 C라든지 뭐 B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주기도 하고 뭐 오메가3도 주기도 하고 뭐 은행 추출 뭐 진코 계통의 약들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냐 했더니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교적 이제 물론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플레머 증후군 같은 거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던 거고요. 야간에 저혈압이 발생하면 녹내장이 왜 심해지느냐 했을 때 봤을 때 일단은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혈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혈관에 따라서 혈압이 이제 우리가 120에서 80을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수축기 혈압, 이항기 혈압. 그렇게 평균을 내서 그냥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심장에서 나왔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상황에서 하지만 이제 100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일반적인 동맥에서는 90으로 떨어지고 갈수록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새 동맥, 아주 얇은 동맥에서는 35까지 떨어져요. 모세혈관에서는 한 25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있을 때 세정맥보다는 이게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정맥으로 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예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모세혈관, 특히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의 압력이 뭐 한 10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정맥의 압력은 15, 20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출혈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흐름이 안 되니까 막혀가지고 모세혈관 확장됐다가 모세혈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맥의 압력이 모세혈관보다 압력이 높아지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또 하나가 망막 정맥 폐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걸 알려준 거고요.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눈의 관리 혈압이라는 게 흐르는 혈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혈압보다 평균 혈압이 안압보다는 높아야 돼요. 특히. 안압이 우리가 뭐 아까 뭐 평균 15라고 그냥 할게요. 10에서 20세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보다 낮아버리게 되면은 아예 들어가지 진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경 유두부의 사상판 부위 미세혈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혈류를 자동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눈의 혈관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서 시신경에 허혈이 발생해요.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신경이 죽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세 가지 원리에서 이제 피가 안 통한다. 그런데 이제 피가 영원히 안 통하는 게 아니죠. 또 낮이 되거나 아침이 되면 또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 흐르다가 확 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터지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니까 이제 활성산소가 막 가면서 혈관 벽에 있는 내피세포 같은 게 손상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활성산소가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손상되고 신경세포가 이제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이게 세포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 NTG, 그러니까 NTG라고 한자라는 게 아까 정상화한 녹내장이거든요. 이것이 플레머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혈관 자율 조절 이상이 과도하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플레머 증후군이 정상화한 녹내장에서 플레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특히 동양인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좀 알려진 거더라고요. 그 원리들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왜 그게 혈관에 터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혈압이 높지도 않은데 왜 터지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혈압은 저혈압 경향이 있어요. 평상시에. 뭐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특히 야간에. 그래서 혈압을 아침에만 재면 안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재봐야 돼요. 특히 자기 전에 안정된 상태에서, 가만히 안정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재면 안 되고, 한 10분, 20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혈압을 재야 정확한 혈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혈압이 무조건 저혈압만 있는 건 아니고 고혈압도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데 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중에 그 일중 변화가 굉장히 커요. 낮에는 뭐 150, 160이었는데 밤에는 뭐 100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떤 혈관 반응, 추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에 과민해서, 왜 우리 수족냉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손발 차가움이라든지 그걸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뭐 나중에 막 창백해졌다가 파랗게 질려버리는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고, 잠도 잘 못 자요. 이런 사람들은 깊은 수면을 못 하기 때문에 자주 깨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복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잠자는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맞춰야 되고, 낮에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적당히 해야 돼요. 이러신 분들이 플레몬 증후군 청각이나 후각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또 소리라든지 냄새 뭐 이런 거,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도 굉장히 좀 크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마른 체형이 좀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편두통, 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산지대 올라가면은 빨리 어지러워져요. 그런 사람들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중에서 여기 6가지를 대표적인 걸 적어놨는데 한 4개 이상 된다 그러면 약간 해당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났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족냉증 있는 거, 저혈압. 아까 근데 꼭 저혈압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혈압의 차이가 큰 경우, 야간 저혈압이 문제인 거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생각보다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러신 분들이. 운동할 때 이럴 때는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저 밤에 됐을 때 누웠다 했을 때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또 오히려 정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어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통증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이제 약간 그 약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예민하고, 딴 사람들이 잘 안 느끼는 부작용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먹어요. 이런 그 플레몬 증후군 있는 사람이나 저 알아보면 약간 소금 섭취나 이런 것들 오히려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의사들 얘기하는 거 소금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소금 섭취해서 전체적인 혈액의 볼륨을, 양을 좀 늘려야 돼요. 혈액의 삼투압 자체를 높여줘야지 그 혈액의 양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건 이제 내과 의사랑 상의를 해가면서 또 혈압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고산지대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약간 완벽주의자인 성향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안과적인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정상암 녹내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혈압이 낮아도 시신경 혈류가 유지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시신경 유두부 출혈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고, 아이오피가 정상이라도, 그러니까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야가 막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오피가 안압이거든요. 그리고 안구 혈류 이상이 있어서 시신경 혈류가 불안정해서 심한 경우에는 망막 정맥 폐쇄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혈관에 자율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그렇지 않아도 시신경 유두부 주변에 모세혈관 자율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게 다른 혈관마저도 거의 없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산소 포화도의 변화가 있어서 혈류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장악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공급이 안 되는 시기에 길어졌다가 갑자기 확 되면서 활성산소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혈관 손상이 되게 심하겠죠. 눈에 자각 증상으로 뭐 건조감 있는 경우도 있고, 빛번짐이 있고, 불편감 등을 또 흔히 보고가 된다고 그래요. 플레몬 증후군의 치료 및 관련,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정상암 녹내장에서도 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생활 습관은 너무 추운 거 피하셔야 돼요. 냉샤워 좋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냉샤워 하시면 안 되고요. 목욕탕 가서 또 냉탕, 옹탕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주신 분들은 큰일 나 하시면 안 되고, 아주 높은 산,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산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뭐 히말라야 같은 데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은 가면 안 되죠. 못 가죠. 야간에 수분 및 소금 섭취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약간 적절한 소금을 먹어줘야 돼요. 그 물의 양도 약간 좀 잘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로나 스트레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운동하다가 하게 되면 안 되고, 심해지고 심한 운동 피하셔야 되고, 수면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자는 중에 산소 분압마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좀 더 심하게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안약을 사용해도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 이제 기존 안약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옛날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로프레사를 좀 추천해요. 로프레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이에요. 제가 어떤 거냐면은 세포에 이제 로키나제라고 해서 그 일종의 G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세포 내에 수용체에서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를 받는 신호 2차 전달해주는 2차 신호 전달 물질 단백질이에요. 그것이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됐을 때 혈관에 있는 액틴 미오신 자체의 어떤 그 활성을 하면서 칼슘을 유입시켜서 혈관을 확 수축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로프레사가 이제 로키나제 억제제예요. 이게 최근에 나와서 정상암 녹내장인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한테 2차 안약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상공막 정맥의 압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도 있어요.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증이라고 망막이 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맥락막의 정맥으로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일부 맥락막 정맥에서의 배출이 상공막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을 가끔 썼을 때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안 좋아지면은 막 주사도 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망막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없는 망막 중심성 망막염, 맥락망막염의 경우에는 초기에 좀 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은 있어요. 저게 부작용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한 8시간 정도 출혈이 돼요. 제가 약을 넣을 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녁 먹고 8시 집에 와서 그때 넣어라. 그러면 이제 자는 동안에 8시간, 한 10시간 정도 가는데 다음날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한 20% 정도에서 각막에 약간 미세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시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소용돌이 혼탁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지질이 침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제로서는 어떤 시신경을 살리는 대안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까 저혈압이 대부분 있지만, 그 플레몬 증후군에서는 고혈압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밤에는 드시지 마시고 약을 먹을 때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낮에. 그리고 또 칼슘 채널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약한 게. 왜냐하면 이게 혈관에 있는 미오신이라고 하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칼슘 채널을 약간 억제해서 그래서 내과에서 상의하면 쓰는 게 필요하고요. 혈관 불안정이 심하면 마그네슘이나 아까 얘기했던 칼슘 통로 차단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은 왜 중요하냐면 마그네슘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수용체에 있을 때 칼슘을 약간 대체해주는 그런 수용체 그런 것들 역할을 해주고 NMDA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너무 풍분하게 되면은 신경 독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복잡한 기전에서 나중에 그거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루에 뭐 200mg으로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400mg까지 한번 복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이제 항산화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좀 하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B, C, D, 뭐 K2. K2는 이제 칼슘 자체를 혈관에 집착된 걸 떼내서 아니면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것도 과도한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칼슘만 먹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코엔자임 Q라든지 오메가3, 진코 같은 경우에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세 줄 요약. 좀 길었죠. 그래서 세 줄 요약하면 정상암 녹내장이라고 진단받았다면 본인이 이제 플레모 증후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보였던 여러 가지 그 6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한 4개 이상 되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상암 녹내장, 플레모 증후 예방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특히 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켜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녹내장은 이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안압 조절. 두 번째, 혈관 관리. 그래서 운동, 적당한 운동,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활성산소 관리,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정상암 녹내장 가실 분들, 또 플레모 증후군이라고 뭐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